인생고객 여러분은 나이 들어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다. 나이가 들면 여유롭게 시골에서 전원생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의견이 많으실 겁니다. 로망과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인생고개에서는 내가 만약 전원주택에 산다면 어느 곳에 어떻게 집을 짓고 살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의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직업은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정도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그 경험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 인생고객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시청해 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울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데크의 방부목이 부식되어서 비틀어지고 뒤틀려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울상인 친구입니다. 이번 장마 때 살고 있는 집 많이 섭해서 가습기 돌렸지? 가습기 돌렸다. 안 돌리면 온 집이 꿉꿉해서 살지도 못한다. 이번 여름에는 비도 많이 와서 집 관리하다가 내가 몸살이 났다 이가. 건물 외벽에는 여자들 마스카라 번지면 시커먼 눈물 흘리면 얼굴에 얼룩이 지잖아. 우리 집은 나무로 마감한 곳이 많아서 시간이 지나니까 벽이 누렇게 얼룩이 지면서 변하더라. 누렇게 변한 벽 보는 것만 해도 보기 싫어 죽겠던데 이번에는 비까지 새더라. 아파트처럼 관리해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관리하고 살아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자식도 예쁘다 예쁘다 하면 예쁜 짓만 하듯이 집도 자꾸 다듬고 손을 봐야 좋은 집으로 주인한테 보답을 하지. 난 돈만 있으면 우리 집 부수고 다시 짓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 집 구입할 때부터 잘해야 된다고 내가 말했잖아. 아파트를 사러 와도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거든. 내가 만약 전원주택에 살아야 된다면 난 이런 집을 고르거나 집을 지을 거야. 집을 짓는다면 맨 먼저 집 지을 땅을 사야 되잖아. 보존관리지역의 임야는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지역보다 저렴한 편이거든.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지만 경치도 좋은 곳이 많아서 전원주택지로도 인기가 상당히 있는 편이야. 그래서 땅은 조금 넓은 것으로 구입하고 집은 관리하기 좋은 내가 선호하는 평수로 짓고 마당에는 꽃도 심고 채소도 가꾸고 살고 싶은데 사실 나이가 들면은 체력적으로 관리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말만 난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지 않나? 난 아마 못할 거야. 우리 집 억수로 덥대. 수양집이니까. 그리고 양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춥고 덥고 한 거지. 그건 당연한 거야. 집은 방향이 남양집이 제일 좋다. 아파트처럼 단열이 잘 되는데도 남양집을 선호하는 것은 난방비 때문이잖아.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경치가 서양이나 동양이 끝내주면 어쩔 수 없이 경치 보고 방향을 무시하고 짓는 게 전원주택이거든. 요즘은 단열이 잘 되는 편이라 오래된 전원주택처럼 춥고 덥고는 덜하지만 방향에서 오는 온도 차이는 어쩔 수가 없더라. 특히 서양집은 추위를 많이 타거나 햇빛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들어가면 안 된다. 여름에 더워 죽는 대신에 겨울에는 난방비 별로 안 나오는 장점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덥다. 아무리 에어컨이 있다고 해도 더위 많이 타는 사람은 서양집은 좀 그렇다 생각해 봐야 된다. 또 여름철 홍수나 산사태가 일어나는 산밑이나 계곡 옆에 물이 넘치는 곳인지도 한번 땅을 살 때는 확인해 봐야 돼. 요즘은 홍수나 재해로 인해 부자들이 높은 지대의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고 부자 동네가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원주택은 비탈진 언덕에 있으면 겨울에 길이 얼어버리면 감옥이 따로 없다. 꼼짝 못한다. 지금 말하는 집은 우리 집인데? 그럼 우리 집이 최악이네. 너희 집은 멋을 부린 집이고 내가 짓고 싶어하는 집은 실용성이 우선인 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너무 드라마에나 영화에 나오는 집처럼 독특하게 지어져서 보기는 너무 좋고 멋있는 집이지만 실용성은 많이 떨어지잖아. 편리함보다는 디자인, 멋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구조도 독특하고 해서 건축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막상 살아보면 야, 이거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야.
난 전원주택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원룸 건물 주인 세대를 옛날에는 전원주택 분위기로 유행처럼 지었을 때가 있어. 지금 네 집이 그런 구조잖아. 복층 구조로 1층, 2층 연결하는 내부 계단으로 지어져 있어서 2층에는 침실, 1층에는 주방이나 가족들이 모여 지낼 수 있는 거실 구조인데 그럼 층고가 얼마나 높겠어? 거기에다가 커다란 멋진 상데리아 전등을 달아두면 평생 가도 혼자서는 청소 못할 뿐 아니라 전등이 나가면 업자 불러야 하기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다. 니 어찌 알았노? 우리 집에 거실등이 나갔는데 전기하는 사람이 와서 갈아 끼우고 아이의 거실 벽 쪽에 등을 다시 양쪽으로 달았다 아이가. 그래서 우리는 거실등은 안 선다. 워낙 높아서 밝지도 않거든. 요새 내가 그것을 느끼고 산다. 집은 관리하기 좋고 다른 사람이 뭐라 가든지 내가 살기 편한 그런 구조가 최고라는 것을 내가 요즘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산다. 주거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니지. 내 형편대로 내 취향대로 살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주거 형태를 감나와라 배나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더라. 평생을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때로는 과시하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것도 멋지게 사는 게 아닐까? 우리가 전에 전원주택 사러 다녀보니까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집은 없더라. 그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봐야 되는데 성질 급한 남편 때문에 이 집 사고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딱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전원주택을 못 사. 포기하거나 자기가 땅을 사서 직접 입에 맞게 지어야지. 지어봐라. 그것도 생각대로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것 몇 가지쯤은 포기하고 모두들 집을 계약을 하지. 그런데 작은 몇 가지가 살다 보면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요인이 될 수 있거든. 그걸 미리 알았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줄일 수 있겠지. 지금 사는데 제일 불편한 게 뭐가 있는데 계단! 집에 계단이 많아서 미치겠다. 처음에는 그 계단이 왜 그렇게 좋든지 어린애 마냥 설레이고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무릎이 아프고 올라갈 때마다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쉬고 등산하듯이 올라간다. 계단이 불편을 넘어서 이제 무섭다. 요즘에는 2층 아예 안 올라가고 거실에서 그냥 잔다. 우리가 다른 집에 방문해 보면 계단으로 된 복층 구조는 인테리어 효과는 끝내주면서 멋있잖아. 그래도 내가 주택을 짓는다면 단층으로 짓고 싶어. 나이가 들면 계단 무서운 거 맞다. 집은 보고 감상하려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선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디자인도 멋있고 집안에 엘베도 설치해서 편하게 살면 되지. 유지 관리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넓고 좋은 집에 사는 게 당연한 거다. 넓은 집에 살다 좁은 평수로 옮기면 처음에는 서글프다고 하더라.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정해진 법이 어디 있노? 다 거기서 거기잖아. 복층은 젊은 사람들 경우에는 운치 있고 애들도 정말 좋아하는 구조니까 추천하지만 나이 들어 건물 유지비나 생활비를 목돈에서 끄집어내어서 쓰는 사람들은 통장 잔고가 줄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아끼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도 몸도 고생이 시작되는 거야. 처음에는 자주 오던 자식들도 친구들도 발길이 뜸해지면서 내가 이렇게 큰 집에서 뭐하나 싶을 때도 있을 거다. 난 요즘 옆집 개소리하고 사람들 소리에 정말 확 돌아버리겠다. 그리고 보니까 너희 집 옆에 전원주택 단지 들어왔지. 여기도 전원주택 단지가 생겼거든. 아무래도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을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업자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더라. 난 조용하게 전원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절대 전원주택 단지에 들어가거나 바로 인접해 있는데도 고려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전원주택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집 초인종 소리야. 옆집 마당이 우리 집 마당이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 곳이 단지형 전원주택이다. 외롭고 고립감이 무서워서 이웃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한 단지형 전원주택에 살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도 정말 많거든.
이해하고 살고 싶어도 살면 살수록 이해가 안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개 짖는 소리하고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이웃집 말소리이기 때문에 정말 피하고 싶은 곳이지. 또 시골에 가면 주변에 축사도 정말 힘든 환경이고 또 송전 철탑이 하늘을 가로질러 있는 곳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하는 곳이다. 우리 집에 데크 삐뚤어지고 터졌다 그랬잖아. 집 지은 업자인데 말을 해도 꼼짝도 안 한다. 팔 때는 전화도 잘만 받더만은 요새는 전화도 안 받는다. 집 살 때 절대로 섞는 일 없다고 했거든. 살아있는 나무도 아닌데 어떻게 안 썩어. 믿었는 네가 바보지. 나무로 만들어진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잘 썩지 않는 방부목으로 만들긴 하는데 절대 썩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 습기나 햇빛 등에 의해서 부식에 강하다는 것 뿐이지. 비나 눈 등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아서 마르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하면 목재는 썩는 것은 물론 뒤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일스텐이라는 제품이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방부목에다가 칠해서 코팅을 해주면 물이 흡수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썩고 뒤틀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 너처럼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살 것 같으면 전원주택 살지 마라. 전원주택 살아갈 자세가 안 된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넌. 외벽에 나무로 마감한 집은 수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썩기 때문에 난 별로 좋아하지 않고 추천해주지도 않는 편이야. 처음에는 정말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관리 못하면 많이 후회할 수도 있는 집이거든. 원래 업자들이 지은 집들은 매매가 되는 순간 애에서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지. 때문에 매입 당시에 건물 외장재나 목재를 적게 사용한 집인지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가 있다. 100% 만족하는 집은 없습니다. 도시가스 안 들어오면 지열 보일러 달고 살면 되고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 인덕션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은 자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기가 편한 집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 살던 사람들은 생활의 기준을 아파트로 잡기 때문에 전원주택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옛날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시골에서 올라와 우리 집에 하룻밤을 잔 적이 있었는데 새벽부터 옷 입고 시골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난 여기는 갑갑해서 하루도 못 살겠다. 이렇듯 모두 다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곳과 살고 싶은 집은 있기 마련입니다. 비싼 집과 산 집은 건축업자나 부동산 업자에게 속지 않는 이상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벽 두께와 단열부터 실내의 인테리어도 목수 손길이 많이 가면 당연히 비쌉니다. 어떤 집이 좋은지는 각 개인이 생활하는데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경제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골에서 생활하려면 도시의 편안함과 문화생활을 많이 포기하셔야 합니다. 얻는 만큼 잃는 것도 있어야 세상사 공평한 거 아닙니까? 도시의 배달 음식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식으로 먹고 살면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 아파트에 비하면 불편한 것은 당연한 생활입니다. 하지만 전원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도 많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집에 거주할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50대, 60대는 요즘 청년이고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사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프던 사람들이 시골에서 건강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좀 더 나이가 들면 자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꼭 병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병원과 약국이 인접해 있는 그런 곳에 나이가 들면 살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인생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생고개입니다. 돈 벌어서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부모님들에게 물어봤거든요. 1순위가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돈을 벌고 모은다는 부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은 피 같은 내 돈이지만 자식에게 줄 때는 세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바로 증여세인데요. 특히 결혼하는 자식들 집 마련할 때
부모님들은 내 돈 내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 터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 인생고기에서는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결혼 앞둔 자식들 집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가 되었다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는데 아직은 세제 개편 아니고요. 11월이나 12월 정도 확정 나면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대부분의 서민 청년들은 부모님한테 증여받을 돈 자체가 없다는 게 현실이고요.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자식에게 사줄 부자에게는 증여세 1억에 10%, 1,000만 원은 코끼리 코에 비스켓입니다. 아들 장가 보낼 때 집은 마련해 줄 거야? 월급도 많은 직장에 다니니까 아들은 집 산다고 하재. 내 아들 얘기하면 속에서 불이 난다. 우리 보고 집 사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쫓게 보태줄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돈이 하나도 없단다. 요즘 물가가 비싸서 월급 받아서 지 혼자 쓰기도 모자라는데 저축할 돈이 어디 있노?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던데?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생각했다. 신경질 나서 돈 없으면 월세 얻어서 결혼하든가 결혼하지 마라. 참 친구야,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신혼부부 결혼 자금으로 부모가 정리하면 증여세 없다고 하던데 맞나? 네 아들뿐만 아니라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잖아. 정부의 의도는 워낙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출산 장려 목적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세금 때문에 결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아이를 반드시 낳는 것도 아니잖아. 출산 장려보다는 부모가 자식들 결혼할 때 내 집 마련 자금을 증여세 걱정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반기는 분위기더라. 그래서 어떻게 아들 결혼할 때 집 사준다고? 우리도 큰 돈은 이제 없다. 딸들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주고 하니까 우리도 돈 없다. 목돈 자꾸 너처럼 생각 없이 주면 나중에 증여세 나올 건데? 그거 얼마 된다고 그런 거는 국세청에서 잘 못 잡는다고 하더라. 사람들은 현금을 조금씩 임출해서 자식들에게 주면 국세청이 바빠서 안 걸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겠지. 그럼 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걸리는 줄 아나? 부동산 매입할 때와 부모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할 때 제일 많이 걸린다고 해. 걸리면 어째 되는데? 정상적인 세금 내는 금액에다 20% 추가금 내고 납부 지연했다고 가산세까지 내야 되지. 그리고 국세청은 금감원으로부터 10년 동안 금융 자료를 받아서 오픈해서 보는데 상속인들 통장까지 오픈해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부분 걸리지. 정숙이도 옛날에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통장 탈탈 틀리고 국세청 조사 받았잖아. 시어머님에게 정숙이 아들 4년 동안 등록금 받았는 거, 유학비, 남편 사업하다 진 빚 청산한다고 받았는 돈, 국세청에서는 정료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더란다. 정려는 배우자끼리는 10년 동안 6억을 공제하고 부모 자식 간에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미성년 자식들은 10년 동안 2천만 원 이 범위 안에서 정려를 하면 정려세가 없는데 돈 있다고 무턱대고 주다 보니까 정려세를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말이지. 다행히도 시어머님이 워낙 자식에게도 돈 거래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정숙이는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 당시 차용증을 받아서 두었더란다. 옛날에 여성동과 월간지에서 주는 가계부 있잖아. 그것이 19개. 19년 동안의 가계부를 보관하고 있더란다. 시어머니가. 대단한 어르신이었지. 가계부에다 차용증을 풀칠로 딱 붙여놓고 매달 들어왔던 이자 그리고 조금씩 갚았던 원금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소명하고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정여세 하나도 안 내고 자식들에게 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정여세는 10년 안에 합산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10년마다 종료하면 세금 안 내도 되지. 내 생각은 정여세는 최소 세율이 10%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 내는 것보다는 유리할 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는 조금 있는 재산 정여세 무서워서 미리 자식에게 주면 부모 노후는 누가 책임질까? 자식들 돈 받을 때와 받고 난 후가 다르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은 조금은 되거든. 그리고 현금 정려를 할 때 정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정여세는 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려받는 사람을 분산해서 정려받으면 되지. 아들에게만 주지 말고 며느리도 주고 손자도 주고 손녀도 주고 이렇게 공제 한도 범위에서 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며느리에게 주는 거 안 좋아하더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현금 부자가 있었거든. 하루는 며느리와 통화를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성질을 내는 거야. 나중에 내가 물어봤다. 요즘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인데 그렇게 소리 질러도 되냐고 했더니 돈이 좋기도 하고 무섭기는 하더라.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체크카드를 주고 아들 월급은 절대 쓰지 말고 무조건 이 카드로 생활비로 쓰라고 했단다. 편법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아들하고 약속을 한 거지. 아들하고 며느리는 다르잖아. 카드 사용할 때마다 시어머님 휴대폰에 알림이 오는 것을 며느리가 알고 한꺼번에 돈을 인출해서 생활비를 마음 편하게 사용하다 벼락을 맞은 거지. 인생고객 여러분, 공짜 돈이라 벼락 맞으면서도 받아야 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자식에게 현금 빌려줘도 정여세 낼 수도 있단 말이가.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 현금 거래는 일단은 정여로 추정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는 우리가 소명해야지. 그래서 차용증이 필요하잖아. 차용증은 정확하게 작성하고 그냥 들고만 있으면 별 소용없거든. 차용증이 언제 작성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용증을 공정 받아 두어야 돼. 그런데 공정할 때 비용이 좀 들어간다. 이 돈 또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과 동사무소에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받듯이 확정일자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 그리고 매월 이자하고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 근데 일하다 보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주는 돈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데, 부모에게 전혀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저축해서 대출받아서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놀랄 정도의 금액까지 지원받는 자식도 있다. 보통은 내가 경험한 경우에는 1억에서 3억 미만을 지원받는 자식들이 제일 많거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가난한 자식들은 정여세 한도가 무슨 소용 있겠어? 직장 생활에서 오히려 부모 생활비 줘야 하는 자식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럼 우리 아들 지금 결혼하면 공제 혜택 못 보나?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정리한 것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지. 그럼 올해 결혼해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거네? 약간의 편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5천만 원은 정여 신고하고 1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으로 활용하면 되겠지. 다시 말하지만 차용증은 정확하게 쓰고 내용 증명 보내서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채무 면제 받으면 정여공제 1억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럼 정여일은 언제부터 기준으로 하는데? 혼인신고일 각각 2년 전후로, 그러니까 총 4년 동안 혼인 정여 재산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야. 옛날에 정여 받는 것도 소급해 주나? 소급 안 되지. 2024년 1월 1일 이후 정여 받은 것부터 가능하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집이 매매가 안 돼서 아들에게 매매 형식으로 넘기고 싶다고 하는 부모들 정말 많은데, 부모하고 자식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식 빚 부모가 갚아줘도 정확한 자료로 소명 못할 경우에는 정여로 볼 수밖에 없잖아. 대충 매매 계약서 쓰고 넘기면 정여세 내야 한다는 얘기다.
사람 일을 모르잖아. 결혼한다고 정려를 받았는데 결혼을 못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부모에게 돌려줘야지.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려한 사람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정려가 없던 것으로 본다. 그리고 결혼한다고 정려는 받았어. 하지만 결혼은 깨졌어. 그때는 정려받은 것을 3개월 이내에 돌려주지 않거나 3개월 이후에 반환할 경우에는 정려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럼 혼인신고일 전으로 2년이니까 결혼하기 전에 정려를 했을 경우가 있잖아. 정려를 먼저 받고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정려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되지. 또 결혼은 했는데 혼인 무효가 된 경우도 있잖아. 혼인 무효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역시 수정신고 해야 된다. 신고 안 한다면 정려세에 가산세가 발생하겠지. 또 궁금한 것, 재혼이나 사실혼도 해당 사항 있나?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모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혼은 현재로는 언급이 없는데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지 않나? 난 개인적으로 재혼도 포함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즘은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재혼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혼인율도 높이고 출생률을 높아지게 하는 게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재혼은 포함돼야 된다고 봐. 이번 정려세 공제 목적이 혼수자금 지원해 주는 데 있다고 했잖아. 정려받은 현금을 실제로 혼수에 쏟는지 안 쏟는지 어떻게 확인하는데?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묻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 그만 좀 물어. 난 공인중개사지 세무사는 아니야. 세금은 꼭 전문가에게,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된다. 알았지? 인생고객 여러분,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진 사람만 부모 아닙니다. 서민들은 자녀 결혼할 때 단돈 1,000만 원 보태기도 힘든 이웃이 정말 많거든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정려세 무서워서 자식 결혼 자금 못 주지는 않을 겁니다. 각양각색의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부모님들은 돈을 아끼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100세 아니 120세를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일할 수 없는 우리 노후 준비는 꼭 하시고 난 다음에 자식을 생각해야 합니다. 완벽한 노후 준비는 없습니다. 최고의 노후 준비는 못하더라도 최악의 노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인생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